화작문은 앞으로 풀지 마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화작 공부랑 그 다음에 문법 공부가 되면 그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에 안내한 것처럼 지금 화작문은 다 마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점수를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 사실 이번 회차에서는 이때부터 2017학년도인 거니까 2016년에 지문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야. 지문의 난이도도.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등급 컷이 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뒤쪽에 있는 그 독서랑 문학에서의 변화보다도 화작이랑 문법에서의 변화가 되게 크거든. 아니지. 문법에서의 변화가 크죠. 문법에서 이때부터 지문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지문입니다. 이거나 물어볼게. 이 문단에서, 그러니까 이 글 전체에서 핵심 내용, 1문단과 관련했을 때, 핵심 문단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몇 번째 문단이 될까? 이거 하나 봐. 지금 이 글에서 1문단과 관련해서 핵심 문단을 하나 꼽자. 이거 한다면 몇 번째 문단일까? 5번 찍겠다고? 전 특별권 없어요. 농담이에요. 너무 몰아가지 말아야지. 반발심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이제 문단을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글이 뭘 설명하고자 하는지가 지속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단을 따져볼 수 있겠지. 봅니다. 1문단이에요. 지금 이 글은 두 번째 주 끝이야.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네. 그런데 인공신경망이 뭐냐면 기억, 학습,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된 거래. 그럼 인공신경망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억, 학습, 판단, 요 과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단이 핵심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측면에서 몇 번째 문단이? 5번째 문단이 바로 인공신경망에 대한 핵심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5문단이야. 5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인공신경망의 작동은 지금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5문단이 핵심 문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바꿔 얘기하면 2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빌드업이 되겠죠. 5문단을 위한. 그러면 이제 빌드업에 대한 내용을 따져봐야지. 그럴 때입니다. 1문단이야. 1문단을 보니까 인공신경망인데, 그럼 바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얘기를 해? 뉴런을 얘기하고, 그리고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 퍼셉트론이래. 그러니까 지금 뉴런하고 퍼셉트론이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인공신경망하고 짝을 이룰 것이 필요해야겠지? 그건 이제 신경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 먼저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문단이야. 3문단에서 거기 첫 번째 줄.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 그래서 1 아니면 0. 됐죠? 그 다음부터입니다. 2에 비해 거기다 물결표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제 이 문단을 통해서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신경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한 것.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가
처리가 돼야 되지. 지금 거기서 추가된 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여러 개가 돼 있으니 하나의 퍼셉트론에서 나온 출력값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다른 퍼셉트론의 입력값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내용을 거기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문단이야. 어떤 사진에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예시가 되는 거지. 예시인 거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돼? 2문단과 3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 4문단에서 적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먼저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 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죠. 먼저 입력값들을 만들어야 한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첫 번째 줄입니다. 4문의 첫 번째 줄. 색깔과 형태로부터 사과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줄입니다. 4문의 여섯 번째 줄.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해서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 신경망에 제공한다. 다시 지금 여기서 먼저가 나와서 순서가 제시가 됐으니 그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지금 값이 두 개인데 그걸 어떻게 한대?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었대. 지금 두 개인데 하나로 묶었다는 거. 제가 이제 물결 표시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거기서 반응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값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에 1하고 0에 대한 것. 그러면서 이제 5문단은 이런 인공신경망의 작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4문단은 뭐에 대한 거였어? 4문단은 학습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5문단이 추가가 된 거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그러면서 학습 단계는 4문단을 생각하면서 학습 단계를 읽어야죠. 4문단의 학습 단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중치가 갱신하는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그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으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러면서 그 가중치, 그 다음에 갱신된 값이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것. 밑에서 5문단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지금 출력값들은 각각의 정답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은 좋아진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그럴 때 지금 16번, 17번, 그 다음에 18번, 다시 지금 16, 17, 18번, 특히 17번의 경우는 19번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지. 지금 19번에서 보기가 나왔어.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4문단하고 5문단이 적절하게 처리가 됐다. 특히 5문단이 처리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대. 그래서 입력 단자 3개, 그 다음에 가중치, 그리고 가중합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B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3번 선택지를 건너뛰었다. 3번 선택지를 건너뛰고선 다른 선택지를 판단했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인 거잖아. 왜냐면 정답이 안 나왔어. 그럼 모든 가중치 어떻게 돼야 돼? 다 값이 변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17번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빠졌네요. 가중치에 대해서 각 입력단자의 그 가중치의 값이 바뀐다는 것. 근데 이제 요 문제가 당시에 오답률 2위에 해당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이 정도로 안 나올 거예요, 오답률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23번 문제야. 23번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 첫 번째 거기 지문 보면 제가 8분 10초나 걸렸는데 앞에 있는 지문보다도 더 많이 걸렸잖아. 그 이유가 그 23번 때문이야. 23번. 이거는 23번 문제는 볼 때마다 헷갈려. 아마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문의 사실 난이도는 사실 쉬운 편이지. 그리고 유리추론 모르는 수험생이 어디 있겠어.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거기에 하상이라고 적어둔 거예요. 그럼 그럴 때야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23번 문제를 한 번에 잘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어야 돼. 그 부분은 바로 나가 됩니다. 지금 23번과 물론 이제 거기에 A, B, C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문단을 이해할 때가 이제 중요한 건데 볼게요. 나문단부터 볼게요.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이죠. 인간과 실험동물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물질에 대한 그 실험동물의 반응 결과를 그 다음에 거기다 물결 표시해 주세요.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적용 대상이 누구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얘기인 거지. 아,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거구나. 그럴 때 기준점은 유사성이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서 이제 다에서는 그 유사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도출한 새로운 정보. 거기다 물결표, 거기 됐지? 그럼 도출한 새로운 정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나 읽고 난 다음에 다문단 들어온 거야. 지금 나문단에서의 유의사항은 뭐였어?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거래. 맞아?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이야. 그러면 다의 첫 번째 줄, 도출한 새로운 정보. 도출한 새로운 정보의 내용은 뭘까? 도출한 새로운 정보의 내용은 뭘까? 영서가 도출한 새로운 정보의 내용은 뭘까? 네,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나영이 그렇지. 지금 이 문단에서 이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추론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이게 지금 결과지. 결론인 거지. 그렇게 해서 본다면 나의 첫 번째 줄, 다의 첫 번째 줄, 도출한 새로운 정보,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 인간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봐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변화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새롭다 라고 하면 그럼 이건 다 이 말들에는 다 방향성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 변화가 됐대.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처리가 돼야지. 그거 처리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지문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럼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빨라졌거나 느려졌거나 영향을 미쳤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럼 새롭다야. 그럼 뭐에 대해서 새로운 거냐? 그럼 전에는 뭐였냐?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이런 것들. 요게 물론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의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볼 때도 그렇게 관련돼서 좀 읽어주시는 것이 연습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증의 개연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거는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대. 그게 이제 네 번째 줄이죠. 그 다음 반면에 밑에서 다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재밌는 건 반면에야. 반면에 어땠어? 야, 여태까지 지금 생김새,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유사성으로 인해서 그 실험 결과도 긍정적이고 혹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꼬리가 없다는 거, 이건 뭐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좀 한계점이 있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라에서 그러나가 됐으니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까느냐야. 두 번째 줄, 두 가지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라에서 두 가지 측면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뭘 까는 거야? 그 유사성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인과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맞지 않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뭘 생각해야 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점을 지적했다. 나머지 문제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 문단은 그거를 요컨대, 마에서 첫 번째 줄이야. 요컨대라고 얘기를 했으니 정리해 준 거죠. 그럴 때 23번입니다. 23번이 당시 오답률 1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했어야 되는 거냐? 바로 보기에서의 마지막 줄.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지금 남은 단에서는 뭐라고 썼어? 추측이라는 말 안 썼지. 대신에 어떤 단어 썼어? 추론이라는 말을 썼고. 다음 단에서는 뭐라고 했어? 새로운 정보를 도출했다는 말을 썼죠.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사실 추론이나 추측이나 이건 비슷한 의미인 거잖아. 이것보다는 아마 뭐 새로운 결론 이런 식으로 보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게 지금 상황에 더 맞는 문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여기서 적용 대상, 그래서 적용 대상이 뭐라는 거야?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 문제에서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유비추론 모르는 수험생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A, B, C를 봤는데 이제 딱 뭐만 들어오는 거야? A, B, C만 눈에 들어와. 왜? 유비추론이 어렵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구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구간이 들어있는 전체 문장을 봐야 헷갈리지 않아. 어디서부터 문장이 시작돼? 어디서부터 문장이 시작돼? 본문 봐봐. A, B, C 들어있는 거. 인간과 실험 동물의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그래서 지금 인간과 실험 동물 그리고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 문장을 확인하고 풀었느냐. 이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과정 때문에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거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간이 설정이 되면 꼭 그 구간이 들어있는 전체 문장을 보려고 해야 돼. 지금 얘는 비문학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따가 좀 그 얘기도 마저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 비문학 하나 더 볼게요. 지금 하나 더 보고 이제 문학으로 좀 넘어가겠는데 (28번에서) (33번이에요) 28번에서 33번.
지금 우리 첫 번째 지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지문도 그렇고 제가 자꾸 앞부분 강조했잖아.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에서 설명할 게 무엇인지를 좀 따져보자고 얘기를 했어. 도현? 맞아? 아니 제가 출석부를 안 갖고 와갖고선 도현. 그 다음에 준상. 네. 도현아,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은 뭐야? 지금 앞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대상. 그렇지. 지금 첫 번 1문단을 보시면 친절하게도 질문의 형식을 썼어. 비문학에서 질문의 형식은 거기에 해당하는 답이 핵심이야.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그 다음에 또한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여기에 해당하는 답이 이 글에서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이 문단을 봅니다. 지금 이 문단을 보면 표시가 많죠. 네모가 많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디에다가 네모를 치기로 했냐면 개념, 용어, 그 다음에 따옴표, 은는이 붙는 대상 이런 거에 네모를 치기로 했어.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네모가 많다 혹은 화살표가 많다고 하면 그 문단은 일단 무조건 뭐라고 생각해?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내용만 네모 친 것만 정리해줘.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돌아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내용이 설명이 되면서 앞에 있던 용어가 나왔다. 그럼 올라가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에 있는 내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은 지금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뿐이야. 그게 음악하고 직접적으로 아니 아름다운 음악하고 관련이 돼 안 돼? 관련이 안 되지. 그러고 난 다음에 3문단 보니 3문단에서도 아름다운 음악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다문단에는 있어? 없어. 다 뭐와 관련되는 거야? 지금 2문단부터 시작해서 4문단까지 다 뭐에 대한 얘기들이야? 고르는과 관련되는 거죠. 맞아? 그럼 왜 고르는이냐면 지금 이 듣기 좋은 소리와 관련된 게 이제 고른음이었던 거지. 그럼 이제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질문이 고른음만으로 음악을 구성하는가 그런 얘기했으니까 이제 고른음 나왔으니까 지금 얘로 음악을 구성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냥 고른음에 대한 얘기만 나와. 그리고 시끄러운 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지 않는데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지. 이 당시에 이 지문을 봤을 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뭔 줄 알아? 선생님 이 글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보고 난 다음에는 머리에 읽고 남는 게 없었다고. 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지문을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것보다 이제 조금씩 다 어려워지는 것들로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지문이 길어지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A, B, A의 형태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A, B 중간에서 끊어지는 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길어지면 그건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그 걔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잖아. 다른 게 등장했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대고놓고 지금 어떻게 해? 가, 나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처음에는 이 식이었어. 봐봐. 지금 이 식이 내가 이 지문이라고 얘기했지. 1문단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몇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지 찾아봐. 1문단에서 던진 답이 몇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지. 성준아, 지금 1문단과 관련된
문단이, 1문단과 관련된 문단이 몇 번째부터 이어지고 있어? 몇 번째? 5문단이죠. 5문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디어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가 1문단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거든. 바꿔 얘기하면 2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 일종의 세부 내용이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원칙은 딱 두 가지잖아. 첫 번째, 인지적 부담을 줄이자. 지문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다. 그러니 적정선에서 좀 끊고 털어내자. 두 번째는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만 생각하자. 지금 이제 5문단에서 그 첫 번째 문장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A 구간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죠? 딱 정말 그 문제는 A 구간에 해당하는 걸로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 A 구간 앞에 있는 문제, 31번 문제. 31번 문제를 보니까 뭘 요구해? 그림에 대한 거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한 것도 어때? 그림에서 벗어난 내용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 다음에 지금 29번하고 30번의 경우는 29번하고 30번의 경우는 아직 읽지 않은 거죠. 지금 5문단의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풀어서 알지만 29번도 딱 그 음악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 30번도 딱 한슬리크에 해당하는 내용들 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아까 풀었던 그 첫 지문하고 문제 구성이 완전 똑같지. 그런데 글의 흐름은 우리가 먼저 풀었던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1문단에 얘기해주고 그거 관련돼서 번갈아 가면서 절대주의, 관계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얘는 그거 없이 갑자기 2문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느낌인 거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선 정리가 되지 않은 정보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다 그냥 딱 보는 순간 다 기억하려고만 하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 이후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17학년도, 18학년도 그런 지문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 보험 지문. 보험 지문은 딱 반으로 끊어줄 수 있겠다. 그래. 콘크리트 지문. 건축 지문에서 콘크리트. 포화 성비 나오는 거. 그거는 건축 재료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건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였는데 중간에 그게 하나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이게 다 이 지문 이후로 나타났던 현상인 거야. 똑같아요. 어떤 지문이든 여러분들이 꼭 무엇을 잡아갔으면 좋겠느냐.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만 머릿속에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문단을 읽으면서 그 내용하고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을 지속적으로 따져야 돼.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문단에서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 그런데 문단도 똑같아. 문단에서도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앞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거든. 대부분의 지문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볼 때 좀 더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5문단을 보면 야, 이게 얼마나 되게 허무하냐. 5문단 첫 번째 문장 볼까? 아름다운 음악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리를 연이어 배열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지금 1문단 첫 번째 질문이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아니란 얘기지. 됐어?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질문을 던질 때 다 그런 것이 깔려 있지.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제 글을 풀어갑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질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야. 내가 이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 듣기 좋은 소리만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 아니지.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아니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따져주면 또한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육문단은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어야 돼? 육문단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이어야겠지.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어떻게 구현돼? 육문단에서 설명했던 그런 음악적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칠문단에서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얘기인 거지 뭐. 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을 봅니다. 이렇듯 음악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소리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육문단에서 제시했던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한다. 그 얘기인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끝인 거야. 바꿔 얘기하면 2문단부터 4문단까지는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1문단, 5문단, 6문단, 7문단 이렇게 봐도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 자꾸 글의 흐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끊는 부분에 대해서 끊고 여러분들이 파악한 정보를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고 남은 부분 털어내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좀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 그 측면에서 흐름 얘기를 좀 해봤어요. 33번 문제는 앞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얘는 이제 문법으로 치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좀 볼게요. 문학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 25번에서 27번 지문입니다. (25번) 27번 지문에서 25번 27 이게 첫 번째 문학이 맞지? 아니야? 맞죠? 예, 25, 27번 지문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 어떤 게 포인트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을 확장한 유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지문을 확장한 유형이 언제 나왔냐면, 작년 예시문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6평하고 9평, 그렇게 수능 3번 본 거잖아. 그런데 재작년 겨울에 작년부터가 이제 선택형으로 바뀌니까 이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한번 만들어서 배부한 적이 있었거든. 실제로 시험 본 건 아니고 평가원 홈페이지에 예시문항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어. 거기에서의 문학 지문이 얘를 확장한 판이야.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지금 이거야. 우리가 거기 가에서 3문단을 봤어. 가에서 3문단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A 구간을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A 구간 어떻게 해? A 구간 어떻게 해? 지금 우리가 3문단까지 읽고 그 다음에 A 구간이야. 뭐 A 구간 어떻게 해? A 구간 감상하고 보지 않아? 안 그래? 앞으로 지금 이 형식입니다. 지금 지문 안에 작품이 들어있으면 작품을 보지 마세요. 작품 안 봐도 됩니다. 문제 풀 때나 봐. 왜 그러냐면 A 구간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이 무슨 설명이야? A 구간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이 무슨 설명이야? 지금 요 A에 대한 설명이죠. 내가 지금 작년에 예시문항을 처음 풀었을 때 요 비슷한 지문을 거의 몇 분 걸렸냐면 10분 넘게 걸렸었거든. 한 11분인가 12분? 왜냐? 새로운 거야. 여태까지는 먼저 가에서 어떤 경향이나 비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에서는 작품에 대해서 언급이 됐으니 가를 읽고 그 다음에 나 지문, 나에 있는 작품을 볼 때 위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예시문항을 보면 설명 중간에 자꾸 시조가 들어있어. 그럼 그 시조를 내가 먼저 보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해당하는 설명 보고 맞아 이거였지. 또 시조 보고 또 이거였지. 그런데 막상 문제를 푸니 내가 감상을 했던 게 소용이 없어. 안 해도 됐던 거야. 그냥 다 작품의 해설 그 본문의 설명이 했던 것만으로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그 유형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작년에 문학이 지금 9평 빼고는 다 어려웠어. 작년 예시문항의 문학, 6월의 문학, 그 다음에 9평하고 수능은 좀 논외로 하고
어려워서 비문학은 좀 쉬워지고 문학이 어려워지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런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그럴 때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마치 여러분들이 아직 대학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논문의 느낌이거든. 문과대에서 인문대에서 논문 쓰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과 관련된 레포트를 쓰면 먼저 평을 달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밑에다 깔고 그리고 그 작품과 관련된 추가 설명을 달고 딱 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얘도 가만 보자면 하나가 들어있긴 하지만 딱 그 방식이죠. 올해는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3월 학평이나 혹은 다른 시험에 지금 이와 같은 것이 나와. 그러니까 쭉 비문학의 작품이 껴있어. 그럼 작품 감상은 하지 말고 본문만 우선 처리해 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본문에서 처리한 내용으로 작품을 봐주세요. 그래야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용이 어려워서는 아니야. 지금 작년에 풀어보고 이거 풀어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 수능 문제는 언제 푼다 그랬어? 작년 6월, 9월 수능 문제는 올해 6, 9 수능을 보기 2주 전에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도 좀 신선도를 유지해 주세요. 물론 인강을 보면 그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된 문제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같은 수준으로 내면 성적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보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은 다 쉽게 느껴지는 거고. 넘어갈게요. 작품은 뭐 나와 다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25, 26, 27번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으면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쓰이는 단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자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선택지가 판단이 되셔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34번에서 38번 지문이에요. 지금 문학은 화자의 반응, 그 다음에 인물의 반응이었어. 화자의 반응은 긍정 아니면 부정으로 판단하기로 했고 인물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지. 그럴 때 가 작품입니다. 박두진의 향연. 그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1년을 들어갔어. 1년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 넘어선 안 보이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어야 돼.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화자가 처한 상황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연은 그 산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산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산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지금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 없어? 없지? 자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으면 긍정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시를 읽어나갈 때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본문을 처리해 주세요. 이거를 자세하게 해석하거나 감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신경을 어디에다가 쓰시느냐? 선택지를 볼 때 써줬으면 좋겠어. 이따가 좀 선택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3년입니다. 3년에서 어디가 여러분들 반응해야 되는 거냐면 지리하다. 여기서 반응을 해야 돼. 지리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지루하다의 뜻이야.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산을 지칭하는 거죠. 그럼 산의 상태는 긍정이야. 맞지? 앞에서 이연에서 확인했던 거잖아. 그런데 산에 뭘 부정하고 있는 거야? 침묵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산이 무언가를 해주기 바라는 거지. 그 무언가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 년에 나오는 불이네.
화염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보통 산에 불 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지금 울진 난리 난 거 아니야. 울진뿐 아니라 지금 동해 쪽으로 다 또 산불이 나와갖고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어의 의미는 꼭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돼? 문장 안에서 처리를 해야 돼. 지금 기다려도 화자가 하고자 하는 행동은 무조건 다 긍정이에요. 만약에 화자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부정이 된다면 그거는 반어일 가능성이 높아. 그거는 상황을 통해서 볼 거야. 대부분은 화자가 하는 행동은 다 긍정입니다. 기다려도 좋으랴. 아, 그럼 화염을 기다리는 거. 그럼 화염은 긍정이겠구나. 더군다나 그 다음 년은 앞에 연하고 지금 문장의 형식이 똑같죠?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맞아. 그러니까 그 화염은 즐거이 뛰는 날하고 관련되는 속성이라고 봐야지. 문장의 형식이 같거나 반복이 되면 그 의미도 같다. 됐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좋다는 얘기인 거지. 이러면서 이것도 생각해야 돼. 조건이야, 조건. 시에서는 조건을 보면 현재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고 했으니 현재는 이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항상 시에서 조건문을 보면 현재에 대해서 그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따지고 들어가세요. 내가 비문학 볼 때 조건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런데 시에서의 조건은 뭐뭐 한다면 보면 그래서 현재는 뭐다 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자. 그래서 3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그래서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이야. 사실 우리가 물이 되어는 1, 2학년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작품의 배경 지식이 문제를 풀 때 동원되는 게 있어 없어? 단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작품과 관련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3년에 나오는 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그 뼈가 뭐하고 있어?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의 불은 긍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거든, 이 작품에서.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거기까지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는 거 없어, 안 물어본다고. 지금 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EBS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EBS 공부할 때 제발 내신처럼만 안 했으면 좋겠다. 내신처럼 하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것. 딱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눈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이야? 여기 이제 수필이잖아. 지금 시랑 수필이랑 이제 복합 지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왜냐면 접근법이 똑같아.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게 뭐야? 화자가 처한 상황이거든. 그 다음에 수필에서는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가 되는 것은 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가 지금 뭘 하는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야, 다작품에서 영석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작품에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눈 보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생각에 잠겨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눈에 대한 인식이 따뜻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조용하고 고독하다. 그래서 지금 눈 보고 생각에 잠겨 있는 그거를 지금 요 수필로서 표현한 것. 그래서 수필도 똑같이 나가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 파악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럴 때입니다. 지금 34번을 보시면 거기 회고적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회고적이라는 얘기는 옛날 느낌을 주는 게 회고적이죠? 아니지. 여기서는 이제 회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
옛날 느낌 회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 우리 5번 선택지를 보면 나와다는 특정 어구를 어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단어 이상이면 어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도 어구라고 볼 수 있는 거 넓게 보고서는. 그러면 질문이야.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점층적으로 나열하는 건 맞을까 틀릴까?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나와 다에서 지금 점층적 전개를 보인다 요 얘기야. 점층적 전개. 나와 다에서 점층적 전개. 맞아? 일단 나는 맞아요. 어떻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일단 반복되는 사용이잖아. 만난다면이지 뭐. 만난다면, 한다면, 닿는다면. 지금 이 내용이 점점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점층. 그 다음에 다에서는 다에서도 이제 점층으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눈이 따뜻하다, 눈은 조용하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고독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눈과 관련해서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 나의 정서가 심화되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얘도 점층을 볼 수 있겠죠. 다만 뭐가 문제가 돼? 긴박감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긴박감은 뭘 말하는 건데? 긴박감은 뭘 말하는 거야? 박진감이 뭔데? 쫄깃쫄깃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 긴박감, 박진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도 볼 수 있겠어? 갈등이 고조가 되는 게 또한 긴박감하고 연결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39번에서 42번 볼게요. 사실 소설에서 대화, 서술 없이 대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려운 지문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오답률이 다른 문학에서의 오답률보다 좀 높은 편이다. 그럼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1차적으로 인물 간의 관계라고 보면 되겠다. 사실 앞장면에서도 그렇고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에서도 그렇고 나타나는 건 둘 다 부자지간이죠. 그런데 그 부자지간이 다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파악을 했어야 하느냐?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상훈. 거기에 상훈이 나왔으니 그거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A 구간을 보면 지금 상훈이 아버지께라고 얘기를 했으니 A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상훈과 중략 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조이간이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서 지금 그 다음에 이 덕기가 지금 조이간의 손자가 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물을 보니까 이 인물이 보이는 반응이지. 지금 처음에 대화하는 거에서 A 구간에서 대화하는 거야. 지금 조이간이
조이간이 조상훈에게 보이는 반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제가 밑줄 친 부분. 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렇다는 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다?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 돈 쓰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뭐였어? 족보와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물결 표시 친 부분 보세요. 부친의 어기가 좀 낮추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갈등이 줄어드는 모습인 거지. 근데 다시 어떻게 됐어? 갈등이 심화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이간이 하는 말, 그 A 구간입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줄. 남의 딸, 자식 유인하는 것이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3대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 조상훈이 나름대로의 장학 사업을 하거든. 그런데 그 자기 친구의 딸, 걔가 이제 사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 친구도 막 도와주고 해. 근데 그 딸과 무슨 관계가 있고, 그걸 알지 못한 채 지금 조상훈의 아들인 덕기도 그 여자한테 연정을 품거든. 진짜야. 그래서 나 이거 대학교 때, 이게 엄청 유명한 소설이잖아. 염상석의 3대. 얘기 들은 건, 근대의 의식.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이거 책이 이렇게 두꺼워. 장편 소설이라. 마지막에 무슨, 막장 드라마의 시초가 이런 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심심하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는 잘 안 내는데, 현대소설에서 점점 중략이 앞으로 당겨지고 있거든. 중략이 나면 인위적으로 장면이 구분이 되는 거지. 더군다나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면, 앞으로, 이번 그 학평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에서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와. 그럼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지금 봐. 지금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죠? 39번. 이거는 보자마자 1번 해야 돼. 지금 거기에서 그 조이간의 내면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지금 1,000원, 한 1,000원 들었다며 다행이가 아니라 지금 한 1,000원 들었다고 어떡한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이건 기본적인 내용 파악인 거니까 바로 답이 나와야 되겠고, 40번은 알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41번 A에 해당한 것만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두 개밖에 없어서 그 보기를 보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제가 1번부터 4번까지가 처리가 됐죠. 일단 보기를 좀 볼게요. 42번의 보기가 조금 중요해 봅니다. 3대 서술자는 대체로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다른 인물을 서술 대상으로 포착한대. 이때 그 특정 인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서술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그러니 지금 앞장면에선 누구? 조이간. 뒷장면에선 누구? 덕기. 지금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생각이 들었어야, 그러니까 뭐 B는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야 적절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보기가 계속 따라 선택되며, 서술자는 특정의 인물의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준대. 그러니까 지금 앞장면에서 누구의 심리가 나타난다 볼 수 있겠어? 상훈의 심리가 나와야죠. 왜냐면 거기에서의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조이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이간의 심리는 안 나오냐? 당연히 나와야지. 지금 이 시점이 말하는 게 무슨 시점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시점이 무슨 시점이야? 3인칭 전지적 시점이잖아. 당연히 그 특정 인물의 그 성격이나 심리도 당연히 나와야지. 계속. 이러한 서술 방식으로 서술자는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특정 인물이 지닌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구분해야죠.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특정 인물도 해당하고 서술 대상에도 해당하는 설명인 거지. 그럴 때 지금 이제 기억을 봤으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만 볼 거야.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지는 반면 아니죠. 기억은 누구만이야? 영감만이지.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억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지. 여기에서 이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 특정 인물이죠. 맞아?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기억에서는 영감의, 건너뛰어야죠. 시각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지금 기억에서 낮게 평가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더군다나 기억은 동의하는 내용 아니야?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이거 동의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낮게 평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서술 대상인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가 달라지는 반면 지금 거기서도 그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만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바꿔 얘기하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에 그런 판단을 절반가량이 못했다는 거잖아. 오답률이 45.4%가 됐으니까. 그럴 때 5번입니다. 봐봐. 기억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성격이, 그러면은 당연히 내면 서술이니까 그 성격이 지금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 직접적인 건 뭐 해야 돼? 아, 영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네. 이거지. 지금 뭐야? 겉으로는 아들하고 갈등이잖아. 그런데 아들의 말에 뭐 하고 있어? 아, 저 새끼 말이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으니 지금 얘는 말과 행동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직접 표현이 없으니 지금 여기서의 캐릭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문학적 소양을, 그러니까 딱 정말 여기서 주어진 거에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도 있고 당연히 얘도 있어야지 이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마지막 지문입니다. 마지막 지문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너스로 준 거죠. 앞에 있는 현대소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지문은 보너스 준 건데, 나였다면 첫 번째 지문에 저는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남장. 나였다면 나는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저는 남장이라는 말을 남장한 거 맞아? 지금 오경이 남장했다. 맞다. 틀리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 현재 오경은 남장.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찾을 필요가 없잖아. 만약에 남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에 있는 것인지. 여기 직접적으로 남장이라는 말 안 썼어. 힌트는 이 오경하고 최척이 어떤 관계예요?
오경하고 친척이 어떤 관계야? 실제로는 어떤 관계야? 부부지.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부라는 인식을 못해. 못하죠. 친척인 줄 알고 막 그랬단 말이야. 더군다나 또 누구도 도누도 여태까지 뭘 알고 있었어? 남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직접적으로 남장이라는 말이 안 나는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오경은 지금 남장의 상태인 거란 말이야. 나였으면 그거를 문제를 냈겠어. 남장 모티프는 고전소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남장 모티프가 중요한 거냐면 고전소설의 배경이 언제야? 조선시대지. 만들어진 데가. 그럼 조선시대라고 하면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여성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소설들은 죄다 다 뭘 하느냐? 남장을 합니다. 여자 옷을 입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소설이 없어. 죄다 남장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남장 모티프는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 그런데 이 남장 모티프는 대체적으로 남장이라는 말을 써.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는 남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이 질문을 했다면 나는 그거를 물어봤을 거야. 그거를 43번 문제에서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또 소모했겠죠.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남장 모티프가 중요하다는 거 꼭 유념해 주세요. 여자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장이 좀 필요하다는 것. 다시 문학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갖추면 갖출수록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하게 되는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쉴게요.